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탈남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스타 기자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영 기자의 어머님도 이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지적질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박또박 이야기한다고 그냥 좋아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주영 기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말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겸손 모드로 갈까? 아무튼 자 시작하시죠. 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직접 언급한 발언이 없자 트위터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올 수능 언어 영역에 NLL 대화록을 출제해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 화자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는데요. 예. NLL 포기라는 단정적 해석을 두고 비꼬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읽을 줄 알고 네. 컨텍스트는 읽을 줄 모르는. 근데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신문지상에 소개된 내용 봤는데 네. tek스트 읽기로 읽어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던데. 그죠? 네. 아무튼요.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그렇다면 DMZ, 즉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도 DMZ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죠.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네. 2급 비밀이었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전환해 국회와 일부 언론의 전문을 공개한 국정원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외교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상 간의 대화를 상대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포기 발언 의혹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정상회담은 30년간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무슨 낯으로 외국과 정상회담을 합니까? 라며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한국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게요. 네, 대선 개입 사건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여전히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국정원이 지난번 대선에 개입한 것과 국정원이 이번에 대화록을 공개한 건 모두 여론조작이다. 전자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후자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자행했다. 법적 근거는 희박하고 정치적 냄새는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이번에 국정원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폭거를 저지른 걸 보면 분명 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하루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또 국정원 소식입니다. 예.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주에 보도할 예정이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기사가 갑자기 통편집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네. 원래 해당 기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사제작 2부의 심원택 부장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 공작이다라는 이유로 보도를 막으면서 결국 불방됐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내가 뭘 했냐. 김재철 쫓아낸다고 좋아할 게 못 된다니까. 김재철 전 사장보다 더한 놈이 왔다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는 이번 불방 사태는 이 나라 최고 엘리트라는 언론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온전히 보여준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MBC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선거 개입으로 곤장을 기다려야 할 시기에도 국정원은 이렇게 설치고 있다며 불만 있으면 덤벼 이런 식의 말을 듣는 기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의 이호진 기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제까지 이런 치욕의 역사만 기록해야 하는지 암담하다. 조금이나마 느슨해졌던 마음 다시 다잡아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YTN 발 뉴스도 있었어요. 네. YTN에서 이 국정원 트위터 관련 이 특종을 하는데 YTN 내부 회의 내용을 국정원이 뻔히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또 어제 공개가 됐는데
아무튼 어제 하루 뉴스는 국정원으로 도배가 됐던 네.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어제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이 그 문제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서 계속 문제 삼아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보고 네. 내일 후속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정원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데 네. 어제 이 그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한 게 악수인지 뭔지는 며칠 내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주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각 대학 총학생회가 잇따라서 이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단체는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열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그 도화선이 됐던 것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입니다. 지난 16일에 이 규탄 성명을 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이은호 부총학생회장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한 게 지난 16일 맞죠? 네. 예, 네. 예. 이게 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단 궁금한데 총학생회 내에서 이심전심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기 때문인가요?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저희가 사실 예. 발표를 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은 이 학내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스누라이프라는 학내 포털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학생 한 명이 이제 뭐 시국 선언이나 기자회견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아, 이 정도 상황에서 예. 라는 글을 간략하게 되게 약소하게 올려주셨고 거기 이제 수천 건에 이르는 조회수와 몇백 건, 800~900건에 이르는 그런 추천수가 달리면서 어허. 저희 총학생회에서 이거를 이 정도 반응이라면 네. 학내 여론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이거 학우들이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바로 해야겠다 해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총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단과대 학생회장님들 그래서 이제 과반 학생회장님들까지 쭉 내려가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면 괜찮겠다. 이 정도 대응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한 거 16일이고 이 시발점이 됐던 학내 포털 스누라이프인가요? 이름이? 예, 이 스누라이프에 그 글이 올라온 게 며칠이었습니까? 스누라이프에 제가 지금 며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며칠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이게 그러니까 포털에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거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거를 수렴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요. 이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학내 포털에 이제 그 글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800건이 넘는 추천수를 기록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학내 오프라인 상의 여론이나 분위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총학생회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학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좀 의견 수렴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터넷 여론을 좀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내에서도 물론 이런 거 학내에서 의견 수렴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다른 총학생회 쪽에서도 이런 학우들한테 밑에서부터 오프라인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학기가 끝나는 종강 시즌이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진짜 장학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러네요, 시점이.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학생회장은 없었습니까? 성명 발표에? 예, 뭐 특별히 이거를 제시하는 회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요. 자,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운동권이다. 그런데 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묘사는 일단 맞습니다. 예. 저희가 비운동권을 표방하고 나왔고 비운동권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학외 문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표현이라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지금 이원호 부총학생회장께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학외 문제, 학교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학교 밖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명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총학생회 상은 상 내에서 이런 학우들의 여론이 있고 그게 충분히 저희가 저희 총학생회라 하면 이름 그대로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봤을 때 이거를 저희가 물론 다수결의 원칙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우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로서 움직여야 할 일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소위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서울대에서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거세게 뭐 의견을 내거나 움직일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미적미적한 적이 있어서요. 학생 의견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럼 요번에 저희가 또 학생들의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 학생회장들이랑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위협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중론이 모아져서 이제 이렇게 성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자, 그러면 좀 더 풀어주시죠. 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어느 정도로까지 중차지한 문제라고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 문제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학생회에서는 일단 이 국정원 사건 관련한 이 사안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국가정보원이라는 정말 한 국가의 정보와 이런 기밀들을 다루는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중립적인 어떤 기구가 선거에 좀 특정 후보를 시켜 세우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미션에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정황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이은호 부총학생회장께서 좀 전에 움직여야 할 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움직임의 폭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규탄 성명을 내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 그러니까 청년단체 이런 데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움직임의 폭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촛불 시위에 대해서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이제 화보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 입장에서 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것 정도는 이제 공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합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일부 발표를 해주셨던 좀 여러 대학들이 발표해주셨던 시국 선언이나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좀 더 이제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이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내 포털, 스누라이프 이런 데서 좀 학생들의 의견 이런 거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들이에요, 주로? 당장 저희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일단 저희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일단은 검찰 쪽에 좀 사건을 해결하는 공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관련해서 꼭 완벽하게 이 모든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나 국회에서나 좀 더 방향이 진전이 되면 또 저희는 그 사이에 이제 학우들의 의견을 좀 수합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기자회견은 좀 기민하게 온라인에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다른 좀 더 나아간 그런 움직임은 오프라인 여론도 물론 방학 중이지만 수합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실시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지켜보기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에서 좀 날성 공방이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뭔가 최소한 입장 투명이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이제 좀 의견 수렴을 해나가면서 적정 수위에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 하야 대선 무효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저희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수사 결과나 이런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거나 재판 결과가 이제 나와야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그 NLL 발언록을 지금 공개를 한 뉴스 접하셨죠?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 입장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내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NLL 발언록 논란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지금 증폭시켰다. 이런 진단 내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일단 총학생회 내부에서 합의가 있진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소위 물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가령 남재준 국정원장님께서 한 기사를 보니까 임명되신 직후에 인사청문회에서 나도 정치 중립 지킬 테니까 정치권도 지켜달라 이 선을 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엔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정보원 이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런 정치의 개입을 받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직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이런 국정감사를 좀 거부를 하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원이 이런 중요한 자료를 회의록을 발표를 했다는 점은 좀
이 공개 자체가 의도의 순수성을 떠나서 좀 국면을 타개하려는 연필성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이은호 그 부총학생회장께서 움직임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신중하게 이제 접근하고 있고 이후 추이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추이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하나의 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한번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내지 개인적으로 이은호 부총 학생회장에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요? 잠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 말고 이렇게 성명까지 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네. 제 생각에 민주주의는 그냥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을 하되 서로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런 풍토가 지켜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소수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이나 뭐 개인의 이득이나 어떤 일종의 음모 같은 것을 위해하면서 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민주주의에 저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그 언론의 묘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총학생회를 운동권 총학생회, 비운동권 총학생회로 구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이건 그 기성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확실히 운동권이랑 비운동권이라는 구분이 좀 부분을 좀 이제 없애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점에서요? 실제로 안타까운 점은 지금 운동권 총학생회랑 비운동권 총학생회랑 이게 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복지뿐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인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서 학우들의 중론을 수렴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비운동권이나 운동권 총학생회는 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존의 그런 전례들을 봤을 때 운동권 총학생회는 학내 복지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되게 미적지근했고 그런 걸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극적으로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빈점 밀려서 움직이는 뭐 신용만 하는 이런 겁니까? 그냥 억지로 반면 비운동권 총학생회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소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빈점 밀려서 학부들이 요구를 했을 때 억지로 소극적으로 하는 태도를 보여줬는데 저는 양쪽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합해서 학우들을 온전히 대표하고 대전하는 게 총학생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그 대학가에서 이 규탄성명 내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이건 뭐 냉정하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전망이니까 어떤 거기에 담겨 있는 뭐 그러니까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 방학에 들어간다. 대학의 방학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오질 않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대학가의 이렇게 그 줄을 잇고 있는 선언 이것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판단을 되고요. 그래요? 다만 그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움직임을 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만한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말도 하고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학생들을 믿으면서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선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드린 질문이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이현우 부총학생회장께서 이제 움직임의 폭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으로의 추이가 대학교 방학 기간에 아주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긴 사실은 오프라인이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니까 그죠? 지금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그런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들고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계절 학기를 듣는 학생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래요? 방학 중에 최대한 그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오프라인을 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온라인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성명을 내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대학이 잇따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다른 대학 총학생회나 이런 데에서 문의가 오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예, 사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랑 연락을 했었고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고 행동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준비하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일단 따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일단 서울대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 약간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난처한 일이기도 했던 게 저희가 그런 이후에 줄줄이 다른 대학들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런 걸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의에서 저희가 그 날짜를 그냥 정한 건데 때마침 다른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찾아가서 해주셔서 마치 서울대가 주도한 형국이 됐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요. 아무튼 지금 기성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대학과 이 움직임을 아주 그 비상한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그 점은?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입니다. 마이너 문특기 시간인데요. 자,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뿌잉뿌잉. 웬 또 뿌잉뿌잉이 안 어울리잖아요. 귀엽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 프로레슬링에서 악역이자 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아침 녹음이 이르다 보니까 빵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빵집에서 빵을 사왔는데 빵 파는데 뭘 또 사서 그러니까요. 먹어? 그런데 더군다나 그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유럽 바게트에서 빵을 샀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 식빵이 2,500원인데 포인트 쓰면 2,000원으로 해준대요. 그 포인트 차감 25% 할인에 넘어가서 제가 빵집을 하고 이털남 이제 마이너분트 1위에서 그렇게 동네 빵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빵집을 빵을 사 먹었습니다. 지금 고해성사하는 거죠? 고해성사하는 거죠. 예. 사실 한 달 전쯤에요. 그쪽 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광고 요청이 왔었어요. 모델로 나와달라고. 진짜? 네.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었거든요. 빵을 먹으면 이렇게 살이 찐다, 이런. 자, 그랬던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면 저도 같은 업계인데. 그렇지. 이제 항복선언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빵 파는 걸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알고 있죠. 근데 저희 빵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왜냐면 이제 설탕을 좀 적게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단칼에 거절했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아니, 모델료 조금 준다고 해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이야기도 듣기 전에 거절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저기 이미 찍으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상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광고 모델 제안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디신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산 운용사래. 그래서 그 모델로 좀 어떻게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뭐랬는 줄 알아요? 전 자산 없고요. 부채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산 운용사 모델로 나갈 자격이 못 돼요. 하고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 개념으로 보면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재산이 없으신 거지. 김남은 씨가 그래서 후회한다는 말을 저는 120% 공감을 해요. 그냥 어떻게 출연을 해서 자산을 좀 불려볼까. 네. 그랬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다 연락 주십시오. 자산운용사와 모모빵집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에서 여자 아나운서 물벼락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방송국 기자의 트윗에 야구 프로야구 선수협에 아주 발끈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예. 이제 KBS 기자죠. 이 한모 기자는 경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구인들 아이고우드 그러니까 고의 과거형인 웬트를 이제 고우드로 잘못한다는 거죠. 네. 이런 영어 실력은 못 배워서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개념은 찾아라. 여자 아나운서가 만만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려서 거의 뭐 비하를 해버린 거죠. 지금. 네, 운동 선수들은 무식하다. 뭐 이런 편견을 깔고서 이제 올려서 이제 큰 화제가 됐었고요. 사실 물벼락 사건을 두고서 이제 방송 이제 주관사와 기자들과 PD 선수들 간에 좀 자존심 싸움이 있었는데 사실 물벼락에 대해서는 이제 급 일단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싸움이 길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니네 무식하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 저도 운동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육체파로 오늘 가는 거네. 네, 육체파로 가는 건데요. 네. 지금도 종종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운동선수인데 똑똑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지금 이제 13년 차가 돼가는 건요. 운동선수가. 제가 이 딴지일보 다닐 때 데뷔를 했으니까 13년 차인데 운동선수인데 참 똑똑하시네요. 운동선수인데 참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그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라는 것은 제가 십분 공감을 하는데 또 한국적 현실이 반영이 된 얘기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학원 스포츠가 되게 상향을 했었고. 그렇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 열외였고. 이런 어떤 역사를 반영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반영을 했는데 그 역사의 반영을 왜 저한테 푸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육체파 지식노동자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유식과 무식의 정의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유식하다 똑똑하다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행동으로서 해결하는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정한다면 운동선수도 그 운동 종목에 대해서는 똑똑하다, 유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남들보다 어떤 많은 걸 더 많이 알고 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일종의 어떤 그 뭐 영화 아니면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차를 두는 것으로서 똑똑하다, 무식하다를 나눈다고 하면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성과 상식은 또 다른 영역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격차가 발생한 것도 유럽 같은 경우도 중세 이전에는 사실 그 밥 먹을 때 그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무 수국으로 국 떠먹고 쑥 떠먹고 그냥 빵 뜯어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천민과 귀족의 차별점을 일부러 두기 위해서 본 차이나 일부러 깨지기 쉬운 그릇을 가져오면서 문화 외절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시하기 위한 어떤 교양 유식으로 본다면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편견 속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렇죠. 예. 이게 로마의 철학자 유베날리스가 한 말인데. 유식해요. 조사했어요. 사실 이 말의 원뜻은요. 소원이고 한탄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유, 저 튼튼한 몸에 좀 제대로 된 머리도 들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점점점입니다. 그래요? 당시에 그 풍겼던 당시에도 그 몸짱 열풍 이런 게 하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몸만 가꾸고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제발 좀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의미로 했던 거고요. 비슷한 내용은 그 로마의 독재자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일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우나에서 젊은이들이 몸을 이렇게 단련한 다음에 오일을 바르면서 서로 이렇게 육체미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몸에 오일을 바르는 철썩하는 소리 있죠. 네. 이 소리 때문에 짜증나서 못 살겠다고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예. 세네카는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책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체육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격을 수련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학원 체육의 근본적인 목표가 웃기게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죠. 그렇죠. 전국 대회 3위 안에 입상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데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한 고등학교 야구 선수 혹사 논란이 그러니까 불거졌잖아요. 네. 혹사 논란도 있었고 이제 비리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항상 있죠. 2013년 3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뉴스를 보면요. 양승호 롯데 자이언트 감독 등 대학 야구팀 감독과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등 브로커 12명을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전 감독과 대학야구 전형직 감독들이 우르르 다 끌려 들어갔던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게 지금은 이제 눈이 좀 많으니까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재벌가 같은 경우는 아예 대회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 무슨 종목에서?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종목 있죠. 네. 예전에 스키라든가 뭐 말 타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죠. 시켜갖고 명문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 대회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만들 수 있잖아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대회 만드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그 돈만 재벌집에.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이 그래서 한 그 종목 회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다른 출전 선수들은 여기서 난 엎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야, 거기서 또 그런 게 작용을 했어. 네. 그나마 그렇게 되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야구 감독이라든가 이런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금품을 지불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건데요. 물론 승마나 스키를 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일부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도 약간은 좀 문제가 짚어봐야 될 게 고교 야구 감독이라는 분들은요. 정식 임용 교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야구 감독 많이 하잖아요. 1년 단위 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 1년 단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의 성적을 보고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심판위원들도요. 네. 한 번 경기 뛰면 나가면 10만 원 받고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학생들을 제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돈, 하나의 투자의 산물로 보게 되고 물론 양심을 벗어난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선수를 어떤 장래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지금 감독으로 있을 때 성적을 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마구 부려먹는.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도.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수업을 10대 번 들어오고 그것도 졸업식 입학식 포함해서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경우 그러다가 일찍 운동선수 현역에서 은퇴했을 경우에 정말 막막하죠. 근데 그게 좀 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학원 스포츠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수업 얼마 들어야 되고 그 야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리그로 가고 뭐 이런 거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대학 입시라는 대명분 앞에서 모든 게 다 허울뿐인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래서 이제 그 체육 특기자로 대학 가면 그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명문대 진학률에 그 포함이 되는 거죠. 진학이 되죠. 그게 당연히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 거지. 예, 포함이 되고 학교 측에서도 홍보가 된다고 해서 그렇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수업 일수 같은 게 많이 빠져도 학점을 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타이거 우즈라든가 이런 타이거 우즈도 대학교 들어갔다가 자퇴했고요. 마이클 조던은 수업을 그거를 할 자신이 없어서 입학을 안 했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홍대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만 방송과 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저 같은 경우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다 F 달라고 그냥. 네. 근데 왜 대학으로 왜 가요 그러면? 등록금 안 아까워요? 왜냐면 이제 입학하고 나서 라디오 DJ를 하게 돼가지고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 돈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학점을 따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한번 비벼볼까 하다가. 이야, 멋있죠? 정도를 건너 저 모습. 나중에 1년 뒤에 이렇게 자랑할 줄 알았어요. 몇백만 원 등록금은 날아갔어요. 날아갔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선수 이후의 삶에 대한 케어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맞아요. 또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요. 네. 금메달 다 20대 초중반에 따잖아요. 그렇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플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진짜로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 운동을 그만두고 이래서 코치나 감독으로 못 갈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적응이 참 어렵다. 그런 것도 한때 사회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논의가 된 네.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프로 선수는 어떨까? 그냥 내용도 있어요, 지금. 돌리지 말고. 네. 프로 레슬러 아닙니까? 네. 이 프로 레슬링의 세계로 바로 가지. 다른 거 좀 종목 거쳤다 갈게요. 또 자기 몸 닫고 있는 이. 아니요.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좋아요. 예.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제가 딴지일보 있을 때, 선수협회 처음 생길 때, 그때 프로야구 선수들의 계약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폰트가 9에서 8 정도에. 아, 그렇게 작아요? 아주 작고요. 무슨 흰색 종이에 분홍색 잉크로 인쇄한 듯한 예전에 보험사 약관 있죠. 네. 그리고 내용이 다 한자어예요. 이 계약의 양자의 허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이는 불허가 되오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야구 선수니까 이거 잘 모르겠지. 또 운동만 했으니까 한자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완전 악용한 그런 내용들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스타트부터가 굉장히 불리한. 물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이 프로축구로 또 한번 넘어가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레슬링으로 갈게요.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요. FA컵에서 선수가 부상이 됐을 경우 누가 치료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구단에서 그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구단이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FA컵이라든가 A매치 같은 데서 선수가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FA컵 같은 아마추어 팀도 다 참여를 하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경기 종료 24시 이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재활 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최대 비용은 30만 원까지다. 에? 이게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치료비 최대 비용이 30만 30이라고? 원. 이거 그나마 24시간 이후가 안 되고요. 예.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치료를 받은 상태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그게? 30만 원 한정. 뭐야, 그게? 그거 언제 때 얘기해요, 그게? 지금요. 오늘 인쇄한 거예요, 이거. 축구 진짜? 홈페이지에서. 예. 야, 심하다. 심하죠? 예.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단 측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할 경우는 어떡하죠? 인대 구단도 손을 놓죠. 그러면. 인대 파열이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반년 쉬어요. 그러니까. 반년 쉬고 재활 반년인데요.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1년 쉬면은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한 7에서 8년 정도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은 그 현역 뛸 수 있는 기간이 30대 중반까지잖아요. 거기서 1년 쉰다고 하면은 자기 인생의 절정 아닙니까? 그렇죠. 절정이니까 남자로 치자면은 32살에서 39살까지가 30대가 다 날아간다고 봅니다. 야, 그런 거면 이청용 선수 1년간 네. 경기를 못 했던 거 아니에요? 6개월 기부스 하면요. 네. 인대 치료하면 다리 굵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서. 짝짝이에요. 그럼 다시 제대로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재활이 그렇게 힘들다면서.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가 30만 원이 딸랑인 거죠. 협회에서는. 물론 구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서 은퇴를 하거나 장기간 결장할 경우에는 그냥 손 놓게 되는 거죠. 구단에서도.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험도 들고 막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날 선수들을 내보낼 때는 뭐 국가의 명예, 뭐 국위선양을 외치면서 정작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는 알아서 하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프로구단에 소속돼 있는 프로 선수인데 국가대표 대항전에 그러니까 출전을 했어. 거기서 부상을 입으면 그러면 치료는 구단에서 해주는 겁니까? 협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구단입니다. 아,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그런데 했죠. 이제 너무 규모가 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협회 쪽에서도 일부 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 시티 소속인데. 근데 이제 그 A매치 한일전에 출전을 했다가 다쳤어. 네. 그래도 스완지 시티 구단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선수와 이 구단이 계약할 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게 계약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회는 이제 약간 거리를 다 두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러니까 밑자의 본전이네? 좋은 장사하는 거죠. 그렇네, 진짜? 네. 야, 협회
너무한다. 그 협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레슬링 하다가 부상을 2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김밑밥에서 경기를 할 때 앞니가 부러졌었고 또 연습하다가 이제 텔레비전 KBS 무슨 아침 프로 촬영하다가 네. 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하반신마비가 됐었어요. 반년간. 어이구. 네. 진짜? 네. 반년간? 반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한테 치료비 보전 안 해줬죠. 앞니가 부러졌을 때도 결국 선수들이 10만 원씩 보조해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줘서 제 그 임플란트 280만 원 중에 100만 원 그렇게 해줬고 180만 원 제 돈으로 했고요. 반년 동안 누워 있을 때도 KBS 방송국은 물론이고 뭐 협회에서도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 심하다. 심하죠.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프로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프로야구 롯데에서도 왜 이제 식물인간 되신 분도 계셨었는데 임시혁 선수. 그렇죠. 결국 다 구단에서 손 놓고 팬들과 선수들이 십시일반을 그걸 돕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회와 구단이 선수를 일종의 그 소비재로서 쓰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활용 가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방출하면서 자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된다는 거죠. 아, 좀 심하다. 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요, 저는 그 굉장히 뭐랄까 역사가 깊다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잠깐 여기서 프로 레슬링의 세계를 좀 더 가야 돼. 네. 내부 고발을 좀 해야 돼. 자, 게임을 하면 파이트 머니를 받죠. 네. 그러면 자, 총 수입이 있는데 거기서 파이트 머니는 어느 정도 비율로 받는 겁니까? 어떤 총 수입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중 수입이고 중계 수입도 만약에 있다. 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적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마이뉴스 이탈남 출연하고 있잖아요. 이 출연료가 좀 적죠. 그 출연료랑 뭐 곱하기 몇만 하면 됩니다. 아 진짜?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오마이뉴스 출연료도 굉장히 짜고, 제 파이트머니도 짜다는 이중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언제쯤 여기서 벗어나지? 어차피 코너명이 마이너 본특이야. 마이너를 그냥 가. 알겠습니다. 이 운동선수를 이렇게 일회용 소비재로 보는 것에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국가 홍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더 재밌는 거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태극전사, 승전보, 맞아요. 격파. 다 군사 용어지. 이 군사 용어를 쓰는 게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생긴 거고요. 아, 그래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원래 그런 어떤 전체주의 국가들은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그 전투 보도를 하듯이 그렇죠. 보도를 했었습니다. 애국시 고치를 위해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일본 육사 나오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퍼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태극전사란 말 자체가 일본의 히노마루 센시, 히노마루가 일장기잖아요. 일장기 전사의 말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아, 그대로 본던 거. 그렇죠. 뭐 국기선양이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라인업이 나온 건데 정작 일본은 뭐 사무라이 재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색깔을 옅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 우리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외국 나서 경기를 하면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죠. 제가 제일 먼 게 낭자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 여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네. 옛날에 그 여자 농구 선수들 그때 방송에서 우리의 낭자군이 다 그거야. 네.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이 왔어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2008년이죠. 네.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광화문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했던 게 가장 먼저 뭐였냐면 광화문에서 행진하는 거였습니다. 그 한여름에 그 황경선 선수 같은 경우는 태권도에서 메달 땄는데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맨 상태에서 그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네. 그때 논란 많이 됐었지. 거기서 그 목발을 짚으면서 네. 행진을 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참 정말 저도 보면서 야 운동선수 대한민국 태어난 거 정말 너무 처량하다. 그러면서 당시 체육협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요번에 윤창중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잘못은 딴 사람 이 피해와 가해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치하의 대상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 노동자로 넘어가는 거야. 이야, 어쩌면 저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만 할까. 그러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부상톤, 목발 짚고 인사드려 이렇게 당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농구 강이잖아요. 농구 강인데 미국 대표팀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2달 동안 기다렸대요. 가족들과 만나야 되고 본인들 선수 일정이 있으니까 2달 정도 지난 후에 백악관 불러들여서 같이 만찬 파티를 했거든요. 그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농구 선수들이었고 일일이 나가서 포옹하고 악수하면서 만나줘서 고맙다고. 저 팬이에요. 이러면서. 그렇죠. 대통령이 운동선수에게 일단 내가 팬이니까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귀국을 했는데 그렇게 2주 동안 격전을 펼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처음 한 게 목발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집에 가서 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이 사람이 또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에서 이겼다. 어디 국제대회에서 이겼다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뭐야. 전두환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서 선수를 격려를 하고 맨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일봉을 하사하셨습니다. 맞아. 하사래 하사. 임금님한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네.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선수단 기자회견할 때 김연아 선수 기자회견할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기자들이 일단 메달 안 딴 선수에게는 그 질문도 안 하고요. 맞아. 당시에 그 기자회견이 진행될 때 광민정 선수 있잖아요. 예. 이분은 기자회견 단상 옆에서 그냥 쭈그린 채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로도 나왔었는데 정말 웃겼던 거는 당시 그 최모 기자가 했던 질문인데 스포츠 신문 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은 1개, 동 2밖에 못 따서 아주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선수들한테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선수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성적 안 좋냐고. 당사자들한테. 지금 시합 막 마치고 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도 지났으면 모르고요. 문제도 선수들한테 돌리는 것도 너무 웃기죠? 아니, 열심히 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이럴 때는. 야, 니네 왜 금메달도 못 따고. 네. 아니, 대학교 제가 떨어져 봤는데요. 낙방 한 날 그래도 부모님도 저한테 칭찬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 다음날부터 바가지를 긁으셨지만 너 이 자식아 너 어떻게 그 평택고등학교 나와서 너 거기도 못 가 하면서 막 제가 저기 했지만 그래도 낙방한 날은 그래도 발표한 날은 수고했다라고 부대찌개 사주시고 막 그랬다고요. 맥주 한 캔도 갖다 주시고. 불고기 아니고 부대찌개였어요? 아 부대찌개. 저 송탄 사람이잖아요. 오. 네. 그거 유명하지 부대찌개. 아 그럼요. 송탄 부대찌개. 맛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운동선수를 하나의 그 어떤 사회적 도구, 그러니까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논리로서 막 가다 보니까 선수 각 종목의 협회장들이 대부분 정치인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국회의원 날이 이런 양반들이 하죠. 네.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배드민턴 협회장은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이고요. 카누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제 컬링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이런 식으로 그 각 종목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정치인으로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까지 이제 진주 의료원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도 태권도 협회장 5년 동안 계셨는데요. 맞아요. 그분들의 평소 라이프 스타일과 운동 종목을 생각해 보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별로 상관이 없죠. 이번에 또 나온 뉴스 서울신문 뉴스 기사를 보면요. 컬링 협회장이 되신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컬링장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신 상태에서 컬링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경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컬링 협회장이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국가와 운동선수와의 관계, 네. 협회와 운동선수와의 관계, 구단과 운동선수와의 관계에서는 운동선수가 을이다.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운동선수 안에서도 갑을이 있잖아요. 갑을 있죠. 그죠? 성적 좋고 인기 좋으면 갑이고요. 성적 안 잡고 이제 인기 없으면 을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프로 세계에서는 물론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레슬링계에서는 김남훈이다 하면 최고 스타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경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왜 지금까지 바른 말만 해도 여기 또 3000% 빠지시네. 아니, 농담처럼 얘기해봤는데요. 하지만 아마 세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여기서 또한 학부모끼리 어떤 거래도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선수 하나가 아주 잘하는 애가 어디 대학교를 가게 됐을 때 그럼 네가 우리 애 좀 데리고 가라.
이른바 이제 끼워 팔기네. 끼워 팔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불기가 또 형성이 되고 여기서 또 금전이 오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아 진짜로? 네. 부모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야 근데 보니까 프로야구도 보니까 뭐 신고 선수 이렇게 뭐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 뭐 그 연봉이 1,200? 네. 한 달에 100만 원 뭐 이런 경우 뭐 부지기수도만요 보니까. 이제 샐러리 갭이라고 해서 이제 뭐랄까요 연봉 최저 하한제 이런 게 그나마 좀 생기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척박하죠. 너무 잘 버는 선수와 너무 못 버는 선수가 있고.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너무 잘 버는 선수에게만 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께서는 아 역시 운동선수 돈 잘 벌어 너무 멋지지. 박찬호 봐 저기 빌딩도 올리고 박지성 봐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잘하신 것도 있고 그분들이 재능이 워낙 좋고 운때가 맞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되신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고 물론 나도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30대 초반에 모두 다 그냥 결정 나버리고 그 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이제부터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거는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어느 분야든 분야를 막론하고 0.1%는 다 멋있어요. 네. 돈 많이 벌고. 네. 휘황찬란하고 삶이. 방송 진행자도 네, 0.1%. 그렇지.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 프로 레슬러로서 연수 1년 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51만 원이었습니다. 예. 51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죠? 한 4만 원 조금 더 나오겠네. 그러니까 12개월로 하면 이제 600몇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2? 예, 그렇죠. 600. 그렇죠. 1년 총 수입이? 네? 프로 레슬러로서? 이게 통계청의 1인 가구 생활비가 그렇게 되는데요. 1년에 600원만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예. 그러면 가족들이. 네. 프로레슬링, 몸도 많이 상하잖아. 네. 수입은 쥐꼬리만큼. 그게 다른 걸로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차제의 정리라고요. 본업과 부업을 나눠보십시오. 김남은 씨. 본업은 뭡니까? 본업이 그러니까 아주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부업의 본업화. 본업화됐고. 본업의 부업화. 이게 바로 재주가 7가지인 사람이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요. 네. 운동선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엄마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고.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엄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엄마라는 직종에 대해서 온갖 당위를 부여합니다. 엄마니까 네가 희생해야 돼. 엄마니까 네가 애를 이렇게 키워야 돼. 엄마니까 네가 직장 나가면 안 돼. 슈퍼맨을 요구를 하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주 쥐꼬리 같은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득을 주고서 아주 엄청나게 큰 당위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운동선수도 지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선수 시절에는 국가대표 시절에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구단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 이미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살게끔 요구를 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좀 뭐랄까요 이 착취 구조, 또 사회적 낮게 보는 구조 이런 거를 어떤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운동선수 이제 마이너로서의 운동선수 얘기를 쭉 했지만 또 운동선수 간에도 갑을 있죠. 인기 종목 선수와 비인기 종목 선수. 그렇죠.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시합하기 전에 기자회견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이번 경기 상대는 타이거 두구치라는 선수인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김남은 씨 요즘 잘 나가는 이종 격투기를 한번 전향을 해보시지 그래요? 아니 나이가 있어서요. 거기까지 갔다가는 죽어요. 이 방송이 제 마지막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방송 나갈 때는 이제 묵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프로레슬링 선수가 16명이라고 했나요? 15명? 네, 한 12명 정도. 12명? 네, 지리산에는 야생 가슴 반달고 숫자보다 적죠. 국내 데스 보컬리스트가 5명 정도 계신데요. 무슨 보컬? 데스 보컬. 데스메탈. 데스메탈. 데스메탈 5분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네. 야, 그래서 4,800만 중에 5랑 4,800만 중에 12이 만났다. 그 0.001%에 그렇죠. 예. 이런까지 뭐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였습니다.
프로레슬링 한번 TV 중계로도 한번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오마이뉴스, 오마이TV로도 한번 하셔도 좋고요. 예. 예, 한번 하시죠. 네. 아, 오마이TV로? 네. 야, 그것도 아이디어네. 그러면 중계권료 줘야 될 거 아니야, 중계권료. 국회의사당 앞에서 딱 링치고서 퍼포먼스로서 한번. 네, 아예 여기서 싸우자.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한 명 나오시고, 예, 그다음에 미주톱에서 한 분 나오시고, 다른 데서 나오셔가지고 다 태그 팀으로 프로 선수로 한 명씩 짜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겠지만 그 바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그 육사 출신이고 럭비 선수고 막. 정치가 이랬던 거 기억나요? 내 이름도 기억나는데 얘기 안 할 거야. 네네. 그래서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분 나오면 제가 볼 때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났어요. 주먹 한 방에 4명이 떨어져 나가 이러면서. 그분하고 김남은 씨가 레슬링을 하면 김남은 씨 못 이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질 것 같은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 것 같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성사는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 본특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승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는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이 NLL 발언의 진실에 대해서 털어봤고요. 오늘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연결을 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바라보는 대학생의 시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아무튼 이든 저든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정보기구가 뉴스의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조용히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것이 본령인데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위법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이 정상회담 회의로 공개까지 감수하면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는 이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탈남에서도 이 문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후속적으로 다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